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구입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달러 가치가 훅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이를 잘하고 있다라는 발언이었는데 시장은 달러 약세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달러와 같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죠. AI에 대한 성장성,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빅테크들의 주가 추이도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간밤 미장이 혼조세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특징이 있었죠. 다우가 좀 밀린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은 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투심도 상당히 괜찮고 관전평을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준 대표님, 이게 기술주에 대한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좀 확인했던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실적 기반의 베이스는 빅테크를 포함한 M7이니까 테슬라 제외입니다. 사실은 실적이 이제 요번 주에 아주 빅 실적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에 관련된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나 지정학적 이슈나 이런 거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펀더멘탈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펀더멘탈을 훼손시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를 필두로 한 아마존, 메타 그런 쪽에서 사실 최근에 발표도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다우에 구성된 보험 섹터라든지 원래도 이익이 많이 깨지는 섹터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익이 더 깨질 것으로 우려되는 섹터에 대한 영향은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되는 거는 대부분 이익단에서 OP 마진이랑 영업이익 쪽에서 컨센서스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량주를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에 놓이게 한 거는 보험주에 어떻게 보면 투심이 좀 안 좋은 투심이 좀 집중된 측면이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들의 이제 역시나 빅테크를 포함한 AI 인프라 기업들의 자본 지출 규모, 캐펙스 투자 규모, 그다음에 운영 비용 그리고 AI 수익화에 대한 상황에 조금만 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역시나 결국은 낙관적인 편향이 돈을 벌듯이 낙관적인 쪽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흘러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FOMC 금리 관련돼서 앞으로 나올 점도표, 그러니까 1월 달에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동결에 대한 거는 95%까지 올라갔는데 네. 앞으로 향후 금리가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이제 딱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윤여민 이사님?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번 주 좀 많은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AI 버블론에 관련된 부분들, 버블이 맞다 아니다에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하긴 3분기, 4분기 실적을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테스트 통과하는 어떤 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다면 메모리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이게 또 이제 또 이 중국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영향을 좀 미치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과 관련된 부분까지 좀 전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낮아진 좀 눈높이가 낮아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빅테크들이 얼마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달러와 같이 혹시 달러 인덱스 보셨다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게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98, 99 요 수준이었다가 지금 96, 95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달러와 가치가 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단 이 부분부터 짚어보죠. 달러와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증시에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국내 증시를 매수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이득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좋은 환경이 네. 됐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미국장이기 때문에 미국장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달러 값이 싸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에는 환차손 부담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 10% 정도 빠진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값 역시도 최소한 17%에서 18%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물론 빅테크 일부 예를 들어 뭐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거의 없다 보니까 부담이 덜한데 구글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일부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시작하자마자 환차손으로 거의 약 8에서 거의 10%까지 지금 예상되는 게 지금 100 미만까지 그러니까 하회한다고 보면 지금 1,400 지금 2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이 서학개 및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는 원달러 환율도 뭐 새로운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기대값하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멀티플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환차손을 감안한 부분까지 더 초과 상승이 나면 모르겠지만 비슷한 수준이 어떻게 보면 가치주나 내구재 소비재 성격 그러니까 뭐 다우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이게 사실 이제 달러 가치 이 정도로 낙폭이 커지게 되면 다른 주체들, 수급 주체들, 기관들 이게 심각하게 이상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여미 이사님? 네, 일단은 뭐 글로벌 헤지 펀드 같은 경우도 이미 달러화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게 좀. 달러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이 네.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이제 22 대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작년 상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편적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중산층에 대한 어떤 소비 성장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달러와 약세를 좀 빠르게 진행시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작년 하반기부터 뭐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연준 의장 파월에 대한 공격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독립성 논란까지도 지금 계속 불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화에 대한 어떤 신뢰, 이 부분이 상당히 훼손이 되면서 이 부분이 좀 달러화 약세로 좀 진행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4년 내에 지금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향성에 대한 부분과 함께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국 이제 업종에 대한 차별화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 부분도 제가 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테크의 어떤 실적과는 좀 연동돼서 어떻게 좀 주식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딱 오늘 밤입니다. 줄줄이 나오죠. 오늘 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애플, 우리 이제 소위 내노라 하는 빅테크들 실적 줄줄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어떻게 주가에 반응할 것인가. 일단 기대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나왔다고 치죠. 잘 나오고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화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S&P 500 기준으로 7천을 다시 뚫고 이제 확 치고 나간 거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에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초과한다고 나오는 걸 이미 시장이 알고 있다면 시장은 이제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에서 역시나 캐펙스 투자에 대한 증가폭이 둔화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또 흥미로운 기사를 좀 보고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AR 가속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을 개발합니다. 마이아 최신 버전 200을 공개를 했는데요. 약간 엔비디아를 직접적으로 저격하는 듯한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AI 인프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나니까요. 새 칩은 이제 대만의 TSMC 3나노 공장에서 제조가 되고요. 당연히 TSMC도 최대 수혜를 볼 거고, 현 세대 장비당 이 성능이 30% 이상 개선됐다고 합니다. 아식을 쓰는 이유는 역시나 엄청난 전력 효율, 그리고 비싸지 않아서 쓰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기대감이 크고, 이 마이아 200 같은 경우는 당장 이번 주부터 아이오와 소재 MS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데, 엔비디아 GPU 확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엔비디아 GPU에 사실은 상당히 비싼 가격, 그리고
사실 이렇게 뭐 고성능의 GPU를 써야 되는 수많은 의문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공급망 리스크 역시도 빅테크한테는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생태계가 핵심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가 포방하는 거는 당연히 구글의 TPU도 해당되고 메타의 칩도 해당되는 게 이걸 오픈 소스로 풀어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까지 이제는 그냥 단순히 하드웨어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갖춰놓은 지난번에도 메타의 어떤 플랫폼이 엔비디아한테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칩과 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거기다 개발자까지 이런 풀 패키지들 엔비디아 종속을 낮추려는 도전이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됐고 아마존이나 메타나 구글로 훨씬 더 확산세가 이루어질 걸 보고 있고요. 최근에 밝힌 거는 마이아 200이 추론 칩에 철저하게 포커스됐고 네. 경제성이나 전력 효율성, 단가까지 싸지면서 GPU 하드웨어 별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런 관련된 생태계를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면 연이어서 구글이나 아마존도 엔비디아의 네. 도전장을 내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러티브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여비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가장 큰 화두예요 지금.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실적에서 뭘 주시하고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엇나갔다. 그럼 이제 바로 요걸 악재로 반영할 거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수익성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캐펙스 투자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제일 좋고. 그렇죠. 일단은 투자와 관련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줄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성 논란에 대한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점화될 것 같고 네. 그렇다고 계속 투자만 하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ROE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을 좀 잘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들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메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가 없는 횡보의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지금 테크놀로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상당히 좀 강한 수급세가 보였던 반면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여러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이제 주식 자체를 보게 된다면 지수 자체가 횡보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잘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급에 대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 대한 숫자뿐만 아니라 올해 제가 포워드 가이던스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매출까지도 제가 볼 때는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지금 순환매 관점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매수가 가능한 어떤 구간으로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차기 연준 의장에 언제 발표될 것인가 이 부분도 지금 투자자들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새로운 인물이 지금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링리더, 월가 이제 채권 전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람이 주무르는 채권 자산 규모만 2조 4천억 달러. 현역 채권 왕이 차기 연준 의장이 만약에 된다. 그리고 이 링리더가 평소 3%대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죠. 아, 만약에 진짜 실제로 이 사람이 지명된다. 시장 파장 크겠는데요? 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은 트럼프가 이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지금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예측 시장에서 유력한 후보로 나오고 있는 블랙락의 CIO죠. 지금 링리더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가 실물 주거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히 계속적으로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더 낮은 금리의 우호적인 환경을 당연히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자산운용사 핵심 인사가 계속 발탁하는 거는 좀 그 인사 이해상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연준의 독립성 자체가 시장에 지금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FOMC가 합의나 다수결의 구조로 운영되는 만큼 의장의 교체가 곧바로 어떤 바로 다이렉트로 금리 인하가 급선회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꽤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에서 연준의 정치적 소음에서 데이터 기반의 정책 프레임으로 유지할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 차기 연준 의장이 만약에 링리더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제2의 인물이 또 등장할 것이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지금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 변경은 어쨌든 누가 되든 시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투 케빈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또 케빈 얘기 별로 안 하죠. 안 하시고 이제 또 이제 바뀌었죠. 네. 근데 결국 이제 뭐 두세 명 인사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정책에 대한 방향성, 뭐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과 좀 거의 일치하는 상황인데 지금 리더도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기회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친신화적인 시장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나아갈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장 친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평가를 많이 받는다. 또 여기에 또 공화당, 민주당 관련돼서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결국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속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결을 맞춘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른 인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속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간만에 유나이티드 헬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 기저에는 메디케어 헬스 프로그램이 이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에 지급되는 일종의 보조금을 동결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로 읽혀지면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뿐만 아니라 보험주들도 그렇고요. 관련 기업들이 줄줄이 지금 주가 급락을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임팩트가 큰 사안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정적으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헬스케어 관련된 주식들이 다 급락을 했는데요.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라고 하죠. CMS 관련돼서 27년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지급률을 0.09%로 최대치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한 거는 인상률 5에서 6%였는데 상당 부분 큰 폭으로 크게 하회를 했고요. 그러면 지급률에 대해서 가져가는 건강보험사들의 당연히 영업 이익과 OP 마진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주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CBS 헬스가 큰 폭의 급락을 맞았고요. 물론 CMS 관련돼서 27년 지급률 최종 발표는 4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 업계가 당연히 상당한 로비를 통해서 지급률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은 높은데 이렇게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는 정부 지출 축소 기조로 고려할 때 CMS가 건강보험 업계의 요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번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26년과 27년까지 이 지급률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성 악화,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하락률 지급 보증 비율 자체가 10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수익성에 있어서도 최소한 영업이익 단에서 20에서 30% 이상까지도 하락이 좀 예상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직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가이드처럼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해서는 0.09% 인상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의 동결 수준. 그러니까 물가 오른 거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뭐 유나이티드 헬스를 비롯한 헬스케어 관련주 보험주들의 이제 직격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25%를 다시 올리겠다 이제 기습 발표를 하면서 자동차 관세가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단 말이죠. 물론 하루 만에 대화 모드로 돌아서면서 수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한국 자동차 관세 25%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미국 GM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았네요. 네. GM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대그룹 여기에 더해서 뭐 토요타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입 차종들에 대한 어떤 인기가 상당한 상황에서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뭐 GM 같은
지금 미국의 토종차들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가격의 어드밴티지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측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어제 GM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하루 만에 좀 바꿨죠. 제가 볼 때는 네. 또 물밑에서 또 엄청난 작업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또 뭐 타코라고 이제 어쨌든 협상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얘기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끝까지 제가 볼 때 긴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충분히 GM에게는 어드밴티지로 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지금 충분히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업사이드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이제 수입 차량들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식의 어떤 발언, 특히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은 계속해서 지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죠.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어요. 이번에 좀 과격한 이제 이민 단속과 관련된 논란으로 민주당이 협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 예산안 통과가 또 지연되고 셧다운까지 다시 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 셧다운에 들어가면 이건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우리가 이전에 사상 최장기간 셧다운을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혼란들이 제기됐단 말이죠. 이번에 또 셧다운이 만약에 현실화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1월 30일까지 임시 예산안 관련돼서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 남아있죠. 네. 물론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셧다운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물론 증시에 대해서 계속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거고, 저소득층의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매층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실행적을 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고, 다만 그거에 대한 부담으로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민주당 관련된 부분 예산안 협조 거부 관련돼서 월가에서 어떤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셧다운 가능성 부상하는 부분이 한 6대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 가능성이 원만하게 해결된 가능성을 6으로 보는 어떤 예측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되겠지만, 이렇게 실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이 잘 좀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가지고 나오신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여미 이사님부터 시작을 해보죠. 첫 번째 종목 오늘 RTX입니다. 이게 이제 사명을 좀 바꾼 거죠. 예전에 이게 레이시온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 방산, 복합 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던 부분들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회사도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알루미늄, 철광과 관련돼서 주요 무역 파트너로부터 이제 수입할 때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공급망 차질, 결국 이제 그러다 보니까 RTX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회계연도에 지금 한 6억 달러 정도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이 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됐었고요. 두 번째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콕 집어서 느린 무기 생산이라든지 과도한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재무에 대한 부분 공격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공격적인 언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 회사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임원 보상, 여기 또 무기 인도 일정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좀 노출이 되면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다행히도 지금 작년 4분기가 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호실적인 좀 발표가 됐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일단은 지금 록히드 마틴의 지금 F-35 관련된 변형 모델과 관련돼서 사실 좀 상당히 좀 애프터마켓 쪽에서 좀 많은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CEO가 지금 이제 언급을 했었던 부분,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 투자와 관련된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주주 배당과 관련돼서도 좀 회사의 어떤 자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어울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를 좀 잠재우면서 오히려 주가에 좀 업사이드를 좀 올리는 그러한 좀 계기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 영향 없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산 기업들 네. 배당 많이 하지 말고 네. 배당할 거 좀 줄여서 설비 투자해라. 네. 이렇게 압박 넣었었잖아요. 네. RTX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RTX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직격탄을 맞았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31억 달러 투자를 계획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좀 감안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요구를 부합해야 한다라는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국 이제 캐펙 투자도 하지만 지금 주주 배당도 해야 되는 좀 그런 어떤 양쪽에 좀 이런 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중간에서 좀 선을 잘 탄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발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생산 능력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뭐 탄약 생산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금 CEO는 언급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국방부로 납품 속도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도입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배당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의 어떤 요구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좀 어느 정도 잘 맞추는 그러한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RTX 같은 경우는 그 F-35용 엔진 F-135의 납품 속도를 높이려고 자동화 설비도 도입을 했나요? 네. 지금 이런 이제 부분들은 다 결국 수익성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속도 향상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31억 달러의 지금 어느 정도 투자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CEO의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RTX 알아봤고요. 이제 김준 대표님의 준비해 오신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네. 역시 아마존 AWS에 네네. 대한 수익성, 그다음에 캐파 확대 어느 정도 상황인지 궁금하군요. 수익성은 상당히 견조합니다. 마진율이 뭐 30에서 38%까지 나오니까 수익성은 상당히 견조한데, 뭐 구글의 클라우드 CCP나 상대적인 그 여타 빅테크 경쟁사 대비해서 점유율이 소폭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마존이 작년에 거의 오른 게 없고 올해도 상당히 부진해서 일종의 지금 월가에서 보는 시각은 과거의 구글, 빅세븐 중에 가장 구글이 부진했던 시점이랑 동일하게 지금 보는 의견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관련해서 말씀하신 그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률은 매년 급증하고는 있지만 성장률이 약간의 둔화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33% 성장하고 알파벳이 28% 성장하고, 지금 아마존이 한 17에서 18%인데 17에서 18%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17에서 18% 성장해서 이제 바닥 찍고 지금 돌아서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패자의 어떤 패자 부활전, 반전이 상당히 기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조금 다소 부담되는 거는 오픈 AI하고의 계약이 어떤 아마존의 새로운 부활의 촉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년 장기 계약으로 380억 달러 계약을 맺었고요. 네. AWS 인프라에서 오픈 AI가 역시나 엔비디아 GPU에 수십만 개 즉시 접근이 강하도록 하고 올해 말까지 전면 가동할 것으로 밝혔고요. 오픈 AI가 12월 달에도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받고 칩 트레니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칩 트레니엄이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아나 TPU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은 그 외형 성장을 늘리고 지금 가동률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AWS와 아까 말씀드린 트레니엄 칩은 그래도 AWS 매출은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가장 지금 낮은 성장률까지 내려왔습니다만, 여기서 최소한 11개 분기 만에 다시 가장 빠른 성장률로 회복 국면에 있다는 걸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35%로 계속 지금 견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그래서 12개월 동안 AI 인프라
가동한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용 용량에 필요한 3.8 기가와트를 최근에 아마존이 확충을 했고요. 이 확충한 용량을 2027년까지 총 2배 이상까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니엄2 매출도 생각보다는 뭐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매출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5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트레니엄3가 동일한 비용에서 성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 측면에서 40% 이상의 가성비가 좀 뛰어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된 AWS의 수주 잔고는 2천억 달러로 연간 환산 매출, 작년 환산 매출 1,320억 달러의 1.5배 수준까지 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월가에서는 AWS가 과거 구글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부진했던 모습이랑 동일하게 흡사한데 지금은 이제 다시 턴어라운드 되는 국면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루퍼스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신세계도 이거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루퍼스라고 하시면 네, 쇼핑 어시스턴트입니다. 아, 예. 네, AI 쇼핑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뭐 사실은 아마존의 광고 사업부를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77억 달러로 11개 분기 만에 역대 최고급 25% 증가율로 AWS를 제치면서 아마존의 최고 성장 부분이 됐는데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매장 소매 부분은 마진이 7%밖에 안 되는데 5배에 달하는 OP 마진을 자랑하고 있고요.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여러 매체의 광고 공간을 한 곳에서 자동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냥 DSP로 끝나지 않고 이 시스템은 넷플릭스와 결합되거나 디즈니 플러스와 결합되거나 HBO 맥스와 결합되는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결합되면서 쇼핑과 어떤 그 OTT의 하나의 뭐 컨솔리데이션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광고 매출도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그 연말 성수기 때 물류 자동화 로봇 도입 소식도 있었단 말이죠. 이 부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제일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빅테크 단에서 디지트라고 하는 말씀하신 물류 자동화 로봇을 가장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 이거는 연간 이미 양산이 제가 알기로는 5,000대 이상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연간으로 치면 이제 그 보스턴 다이너스에 맞먹는 3만 대까지 키운다고 합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뭐 사실은 적자 구간이긴 한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자릿수 되지만 최소한 여기서 15에서 20%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디지트가 하는 아마존의 생산성의 혁신입니다. 엄청난 물류비 관련돼서 절감 효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유통 속에 어떤 사실 아마존이 지금 이 디지트 관련된 새로운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다양한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마존 고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다가 인력도 수십만 명을 감축을 하고 지금 이런 부분 오프라인 매장을 문 닫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쪽 AWS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이 아마존의 OP 마진을 더 훨씬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아마존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윤여미 이사님 가보겠습니다. 메타입니다. 뭐 메타 역시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메타의 우려가 제기됐던 거는 주가를 눌렀던 요인은 돈을 너무 많이 쓴다. 너무 겁 없이 캐펙스 투자를 한다라는 거였는데 일단 최근 상황을 좀 짚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뭐 시간에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 특히 뭐 오늘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이제 시게이트 같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빅테크,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좀 순매수에 대한 어떤 훈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메타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지금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너무나 과도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네. 지금 이 캐펙 투자와 관련된 전망치가 660억에서 720억이었는데 이게 좀 상향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도 캐펙스 투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가이던스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4분기 지금 캐펙스 관련돼서 지금 219억 달러를 지금 지출할 것이다라는 좀 예상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44억 달러 좀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타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지금 EPS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찍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의 지금 이제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계속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의 뚝심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원래 이제 메타의 본 서비스, 본체 서비스 경쟁력을 한번 보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한 광고 매출이 뭐 주 매출처이긴 한데 최근에 그 일부 구독형 모델을 좀 일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좀 침체된 앱 서비스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플랫폼이 있죠. 특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같은 어떻게 보면 자사 앱의 좀 전반에 걸쳐서 새로운 구독 모델을 지금 테스트를 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몇 달 안에 이제 구독 서비스가 선보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익에 대한 다각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좀 활용한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구독 서비스를 좀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확실히 이제 이 메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너무 이제 캐펙스 투자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매몰돼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수익화에 대한 어떤 다각화로 인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이 숫자를 낼 수 있는 기업으로 좀 변모하는데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여민 이사님 두 번째 종목 메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주현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라는 곳입니다. 일단 이건 기업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말 그대로 생산성 최적화하는 그 혁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사실은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운영 소프트웨어를 AI에 접목시킨 B2B 전문 소프트웨어 구독형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AI 인프라 플랫폼 중에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생성형 AI 플랫폼처럼 뭐 신규로 뭐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부분은 없지만 이미 포춘 50 기업의 70%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네. 기업용 이미 개발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툴을 그리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오픈 엣지 기반의 뭐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자동화 솔루션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IT 서비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 생산성이나 데이터 연결이나 거버넌스 쪽 연결하는 부분에서는 뭐 미국 내에서는 가장 뭐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UI, 그러니까 개발자가 쓸 수 있는 컴포넌트나 개발 툴에 대해서 테스트 자동하고 리포팅하고 스타일링하고 배포 운영도구 이쪽 관련돼서는 최적화된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개발자의 생산성을 다양한 AI 코딩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랑 프롬프트 기반의 여러 가지 생성형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리포팅 기능까지 합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극대화하고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장 포인트로 이 마크로직이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합병 한 거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 검색 증강 생성이 최근에 뜨고 있거든요. RAG라고 하는 이 마크로직을 인수하면서 이 RAG 검색 증강 생성을 극대화하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더욱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정형 데이터를 스스로 AI가 인식해서 그거를 스스로 검색하고 스스로 추론하고 스스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설계된 사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인수한 지 자체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추론과 검증 여러 가지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런 에이전틱 RAG 플랫폼에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탑티어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AGI로 가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 이름 잘 지었네요.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 네네. 뭔가 계속 진보한다, 진화한다 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프로그레스 소프트웨어까지 짚어봤고요. 자, 오늘 일단 실적 발표 많습니다. 일정도 많고요. 빡빡할 것 같은데 윤여민 지사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실적 발표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금리 결정도 있는. 아, 그러네. 네. FOMC 회의가 오늘 있군요. 네, 그래서 내일 새벽 4시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금리 결정, 여기에 더해서 이제 FOMC 기자회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 여기에 더해서 1월뿐만 아니라 향후 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실적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방송하기 전에 ASM에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뭐 램리서치, IBM, 서비스나우, 뭐 스타벅스 같은 상당히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지금 실적 발표를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스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또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 유통 전략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아마존구와 아마존 프레시 매장을 폐쇄하고 홀푸드와 당일 배송 역량을 강화할 전망인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주가는 2% 넘게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며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가 20억 달러, 약 2조 9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연일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코어위브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모두 올려잡았는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3%대 강세에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빅테크 실적 호조 기대 속에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며 어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0의 첫 물량 수입을 승인했다는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요. 해당 소식에 힘입어 엔비디아는 오늘 프리장에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싱가포르에 첨단 웨이퍼 공장을 착공했다는 소식에 어제 5% 넘게 급등했는데요. 회사 측은 신규 공장에 향후 10년간 약 240억 달러, 3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 프리장에서도 5%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인텔도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텔은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한 겁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도 5%대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나이티드 헬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보험사 지급액을 동결한다는 소식에 어제 18% 넘게 급락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한 점도 낙폭을 키웠는데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선 소폭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원유 생산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며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원유 대장주 엑슨모빌도 어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오늘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의 수익 성장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선 특히 애저 부문의 매출 성장률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AI 수요가 클라우드 성장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오른 채 마감했고 현재 프리장에선 강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도 오늘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매출은 583억 5천만 달러, EPS 8.19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선 특히 메타의 AI 데이터 센터 지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메타가 올해 자본 지출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메타 주가는 관망세를 보였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보합권에 머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하는 테슬라는 약 40%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데요. HSBC는 지난해 4분기에 판매량 감소 압력이 다시 나타났으며 테슬라가 내놓은 저가 모델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장에선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완전 자율주행, FSD의 구독 전용 모델 전환에 대한 추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월가의 실적 부진 우려 속에 어제 하락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오늘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한편 빅테크들의 실적 호조 기대감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간밤 마이크론이 400달러 고지를 넘어섰죠. 지금 반도체 랠리를 이끌고 있는 대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들도요. 투자자들의 기대 속에 실적 발표 임박했습니다. 반도체 랠리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M7은 어닝 시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에게 이 질문들을 한번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죠. 간밤에 사실 그 보험주 쇼크가 있었죠. 네. 메디케어 헬스 프로그램이 사실상 동결될 거다라는 소식 속에 헬스케어 주가들이 막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술주가 네. 버텼어요.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저는 일단은 뭐 M7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생각이고 그 차트를 보시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네. 나스닥 지수가 이제 그 과열 국면으로 가려고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왼쪽에 하단을 보시죠. 저게 RSI라는 건데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지금 50을 지나 60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가 70 정도 가면 과열이라고 하는 건데 아직도 과열로 가기에는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상방에. 그리고 과열로 들어가면 70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위로 가는, 그러니까 M7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거고, 뭐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금방 그 앵커께서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아니면 마이크론 앞으로 기대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400불까지 넘었으니까 450, 500불까지 가서 와. 이제 저항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달리는 국면으로 나스닥 이런 그 지수들이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이크론 얘기 좀 자세히 해보죠. 마이크론이 저항대에 부딪히긴 하겠지만 방향성, 무서운 기세 자체는 꺾이지 않고 네. 있단 말이죠. 근데 싱가포르에 이제 추가 투자 소식이 이제 호재가 되긴 했습니다. 앞으로 마이크론이 주가가 더 오를 이유들을 찾자면 너무 많죠. 아주 많죠.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이제 펀더멘탈도 있고 수급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로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26회계 연도에 있어서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의 성장률이 전년 전 그 회계 연도 대비 무려 3배 정도로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미 컨센서스 실적이 계속 추가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견주어 볼 수 있는데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고 있는 이런 셈이 되고 있고요. 수급도 최근에 보시면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메모리 업체들의 그 월스트리트에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론이 제가 뭐 250불 뭐 그거 언제 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벌써 400불을 넘어갔습니다.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 점은 뭐 부인할 수가 없고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포워드 선행 PER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저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이제 12배에 불과하다. S&P 500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50, 500불을 향해서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저항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빅네임들 그러니까 뭐 UBS나 모건스탠이나 JP모건이나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따라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세컨티어, 서드티어 이런 이제 회사들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큰 그 증권사들이 만약에 주가를 더 이제 상향 조정한다고 하면은 마이크론 450을 넘는 그런 순간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밸류에이션 여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당장 실적 발표는 아니죠. 다음 달이긴 하지만 어떤 실적 기대치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런 거 따지면 그렇게 예전 같지 않고 예전 같지 않죠. 예전 같지 않아요. 네. 왜 그러죠, 엔비디아는? 자, 우리 쉽게 그 산수를 좀 해보자고요. 금방 말씀드린 마이크론은 선행 PER이라는 걸 제가 12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예전 같지 않아요. 주가도 계속 내려왔는데 실적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선행 PER을 볼까요? 어디가 있습니까? 마이크론의 2배입니다. 24배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 눈높이가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눈높이가 높은데 이거를 뭐 실적 나왔다고 해가지고 과연 그걸 좋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주목해야 될 이제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에 분기 실적 나올 때만 해도 엔비디아 저 위에서 꺾이고 할 때마다 뭐가 있었죠? 좋은 분기 실적 나왔어요.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만 내려갔어요. 뭐예요? 먼저 선반영이 많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다행히 과거에는 저렇게 높을 때는 선행 PR이 35배, 36배까지 갔던 국면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많이 내려와서 24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낮은 것도 아니고 S&P가 22배, 23배 와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젠슨 황의 톤이 어떻게 갈 거냐? 톤을 보면서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내려와서 잠잠하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적 발표 임박한 곳들을 짚어보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메타 있고요, 테슬라 있고요, 애플 있습니다. 네. 뭐 쟁쟁한 M7들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씩 다 기대감, 반응,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M자 들어간 두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여기는 그나마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가가 먼저 얻어맞아가지고 최근 이게 차트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기대를 받고 지지선을 향해서 이렇게 상향 올라오면서 지금 RSI도 50 근처로 왔고 주가도 지금 450불 선으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메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요? 실적 기대감에 모니타이제이션,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주가가 반응하고 있고 그다음 차트들이죠. 우리가 이제 뭐 테슬라나 애플 지금 기대감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주가를 보시면 왜 이렇게 주가들이 힘이 없을까요? 지금 쭉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RSI라는 것도 양쪽 다 힘이 없습니다. 50 밑에서 지금 절절 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테슬라는 안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선행 PR 200배로 높아져 있는 거고요. 애플은 이게 뭐 AI에서 보여줄 게 없습니다. 지금 AI를 상대적으로 상당히 후행하고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수익 의존도가 너무 높다. 결국은 주가 받칠 거는 자사주 뭐 매입 소각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방어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제 실적을 볼 때도 한쪽은 좀 기대감이 그나마 좀 남아 있고 조금 좋게 봐줄 여력이 있는 그런 거로 보여지는데 테슬라나 애플 쪽은 조금 근심이 쌓이는 이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M7 중에 이제 4, 4개 기업을 봤고 마지막 질문은 오라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라클은 이제 어디까지 꼬꾸라지는 겁니까? 왜 부활을 못하죠? 물론 수익성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고 AI 거품론을 일으킨 트리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할 때도 된 것 같은데 헤어나질 못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핑계를 댈 때는 여러 가지 핑계 대죠. 근데 오라클이 뭐 캐펙스 자본 지출 많이 하는 거 몰랐나요? 그 전에도 다 알았었죠.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과거에 올라갈 때는 뭐 PER이 30배도 좋고 40배도 좋고 막 캐펙스 하면서 AI 좋아지니까 오라클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입니다.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무려 뭐 325불을 넘어갔던 주가에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3분기였는데요. 이제는 거의 반토막으로 저렇게 부러졌습니다. 뭐죠? 격세지감이네요, 정말. 레버리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야, 차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언제 돈 될 거야? 아직도 계속 들이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유지 가능한 거야? 이런 이제 의심이 많아지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최근에 보면 거기 밑에 와 있는데도 매기가 없습니다. 모멘텀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기피 1호 회사가 된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오라클을 이제 천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인데 자꾸 지금의 그 시장은 뭡니까? 돈 버는 걸 보여줘.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돈 버는 모델이 조금 있는 것 같은 데는 좀 좋아하고 오라클이나 뭐 다른 데 같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에 있는 주가는 계속 이렇게 힘이 빠지는 이런 이제 양분된 이런 구조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라클 쪽은 조금 계속적으로 유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빅테크 소식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가루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